북한의 식량 사정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북한이 일단은 지역별로 자유가 없어요. 탈북을 해서 남한에 입국을 한 사람들이 거의 절대 다수가 함경도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평양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진 거죠. 시장 자체가 북한의 현재 생명선이랑 똑같아요. 그 시장을 지금 북한이 일조에 딱 없애잖아요. 정말 주민들이 폭동을 일으킬지도 몰라요. 북한 내 식량 배급 불균형과 부패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 상황은 어떻고 체제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북한의 식량 사정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이미 전에 아시다시피 결국은 뭐 80년대 어찌어찌 해서 겨우겨우 유지하다가 결국 뭐 80년대 중반에 사회주의 있고 뭐 유럽에 있는 사회주의권이 무너지고 결국은 러시아 구소련까지 무너지고 김일성이가 죽고 하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단 아사 사태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북한의 자율적인 시장이 형성되고 오늘에 이르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량 사정이라는 거는 예전보다 좀 나아졌어요. 근데 나아졌다는 의미는 뭐냐면 식량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 방식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흔히 탈북민들을 이게 학회에서도 그렇게 평을 해요. 지금 세대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일종의 제네레이션 캡이라고 하는데 배급 세대, 장마당 세대. 장마당이라는 건 일종의 말하는 경제 방식이에요. 북한식 경제, 시장 경제가 형성됐을 때 태어난 세대. 우리 말하면 IMF 키드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두 개로 갈르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세대처럼 배급 세대는 북한에서 당국에서 쌀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다 의존해가지고 쌀 안 주면은 울면 겨자 먹는 격으로 배고파도 참고 뭐 이랬던 세대고. 그러니까 복종의 세대였던 거죠. 그러나 이게 장마당 세대라는 거는 아빠 엄마가 자율적으로 시장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여가지고 쌀을 사 먹고 그 쌀을 먹고 자라난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들이 지금까지 쭉 20년 이상 흘러왔기 때문에 실제 북한에서 배급이라는 거는 거의 없어요. 일단 뭐 부분적으로 배급을 타고 있다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예전처럼 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2002년도 7.1 경제 조치라고 해서 일종의 경제 조치를 여러 번 취했어요. 김정은 때도 또 6.28 조치라고 또 취하고 김정일 때도 취하고 해서 결국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본주의 경제 방식을 도입을 해서 그래서 시장을 합법화해서 그 시장을 그다음에 국가 통제하에 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장사를 하지 않으면 북한 사람들도 먹고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 배급 세대보다는 현재 뭔가 움직여서 본인이 벌어먹기 때문에 예전에 배급 세대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그냥 주는 것만 받아먹겠다고 기다리고 있다가 죽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북한의 제재는 일종의 안정을 찾은 거죠. 예전처럼 국가가 쌀을 안 줘도 알아서 먹고 사니까 물론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지금 북한 내부에서 뭐 식량 사정이 어쩌고 저쩌고 지역적으로 확실히 좀 차이가 있어요. 쌀이 잘 안 되는 고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힘들고, 근데 뭐 곡창지대라고 해서 좀 쌀을 많이 있고 생산하는 데서는 조금 낫고, 막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는 거죠. 집단 아사 사태인 고난의 행군 이후에도 북한에서는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있어요. 이자도 말했지만 지역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리고 그다음에 본인의 능력에 따라가는 거죠. 일단 시장 경제가 도입이 돼 가지고 뭐 일단 나름대로 북한식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역시 같은 거죠. 미천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여러 가지 상적인 활동을 해서 벌어먹고 있고, 근데 미천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뭐 남의 심부름이나 한다던가 아니면 이게 돈 있는 사람한테 뭐 돈을 빌리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형태.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진 거죠. 그러니까 아직 아사자가 있고 방랑자도 있고 그래요. 북한의 장마당, 암시장, 불법 거래 시장은 각각 존재하는 건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 암시장이에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그런 개인 간의 상적 행위는 이미 전에 사회주의 체제라는 곳에서 이게 불법이에요. 그 자체가. 그런데 그 아사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원래 장마당이라는 곳은 그 전에도 있었는데 북한에서 각 지역마다 장마당이라고 해서 일종의 그런 공지가 있었던 그 시장은 농민시장이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농사를 막 짓고 있다가 우리 있잖아요. 그 장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북한도 일자가 붙는 날, 예전에부터 농민들이 일자가 붙는 날은 휴식을 줘가지고 그 일자가 붙는 날은 농민들이 집에서
수공업으로 생산을 한 뭐 빗자루, 바구니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를 도시에 내다가 팔고 거기서 돈을 벌어서 도시에서 뭐 비누도 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사라고 했던 시장인데, 이게 결국은 김일성이가 죽고 아사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걸 시장으로 활용을 해서 거기서 일종의 장마당이라고 암시장을 벌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점점 커졌어요. 커지다 보니까 이거는 뭐 북한 당국도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내 시장, 국가 시장으로 만든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일종의 세금을 거두고 있잖아요. 자리세네, 이용세네 하면서. 북한 장마당, 암시장, 불법 거래 시장 등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수단일 텐데 이런 뒷거리 경제가 김정은 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당국 자체도 이걸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 자리를 이용을 해서 통제자와 행위자의 관계로 볼 때 통제자, 다시 말해서 시장을 통제를 해요. 거기서 이제 불법이라는 건 아직도 그 상적 활동을 하는 건 합법이 됐는데, 불법이 뭐냐면 거기서 팔지 말라는 남한의 드라마에 뭐 DVD라든가 이런 걸 팔았다거나 남한 제품을 팔았다거나 이런 걸 단속을 하는 거죠. 단속을 해서 이 행위자를 처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똑같아요. 너 이거 어떡할래 이거? 너 처벌할까? 그러면 이거 좀 어떻게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뇌물 행위가 오고 가는. 그러니까 그 시장, 현재 북한에 있는 시장을 통해서 행위자와 그 다음에 통제자 자체도 서로가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김정은이는 이런 흐름을 좀 바꾸기 위해서 일단 코로나 때부터 어쩔 수 없이 다 막혔잖아요. 일단 북한의 시장은 중국 위주예요. 중국에서 모든 상품이 들어오고 유통이 돼서 그다음에 동시에 뭐 북한의 그 여러 가지 지하 자원이 나가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딱 막힌 다음에 내수 경제를 어느 정도 살리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도 열심히 해가지고 요즘 보면은 뭐 북한 상품도 자국산이지만 뭐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과자나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걸 많이 잘 만들고 있더라고요. 시장에서 팔고 있어요. 현재 북한에서 거래되는 남한 물품들은 주로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는 건가요? 중국에서 들여오고, 예전에 개성공단이 있을 때는 그쪽으로 심심치 않게 들어왔는데 그것도 다 맡기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도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중국이 또 남한 거를 또 가짜를 만들어서 북한에 들여보내는 이런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라면, 뭐 쇠고기, 예전엔 쇠고기 라면이에요. 쇠고기 라면도 중국산이고, 근데 그걸 또 북한 장사치들은 이제 하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알아맞혀요. 그래서 그걸 가격을 다운시켜서 이것도 쇠고기 라면인데 이거 중국산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팔아먹고 있는 거죠. 장마당과 암시장에 대하여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시장 자체가 북한의 현재 생명선이랑 똑같아요. 그 시장을 지금 북한이 일조에 딱 없애잖아요. 다시 아사 사태가 일어날 거예요. 아니면 이제는 아사 사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폭동을 일으킬지도 몰라요. 그만큼 그 북한 당국의 각 지역마다 분포되어 있는 그 시장이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영향을 갖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그런 거를 알고 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인데, 앞으로 남북 관계가 풀렸다 하면은 일단 뭐 만약에 남한이 투자를 해서 북한에 여러 가지 개성공단 같은 걸 많이 지어주면 좋고, 예.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어찌 보면 북한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주민들의 뭐 생활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상품을 많이 그쪽으로 들여보내준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북한에는 먹을 것이 없나요? 아니면 그때보다는 좀 나아졌나요? 북한이 일단은 지역별로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2008년에 여기 왔을 때도 같은 거예요. 이동의 자유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저 평양에서 양주 마셨어요. 네, 호텔에서 키핑도 하고 양주도 마시고 그다음에 평양에서도 일본 담배 피우고 했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거짓말 한다고. 학회에서 남한의 모 대학의 교수님들이 거짓말 한다고 막. 왜 거짓말이에요? 했더니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런 자본주의 상품이 북한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망했다는 거예요, 북한이. 아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악망한 거 아니에요? 그거 모르세요? 주민들 말고 고위층들은 그렇게 호화찬란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김일성이나 김정일한테 충성당하는 거 아니라고. 북한의 계급 사회라는 거 모릅니까? 위에 사람은 아래 사람들을 알지만 아래 사람들은 윗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른다는 거. 그래서 봤더니 그때까지 탈북을 해서 남한에 입국을 한 사람들이 거의 절대 다수가 함경도 사람들인 거예요. 평양에서 엄청 떨어진 북중 지역에. 이 사람들은 평양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 사회 자체를 평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편파적인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들이 어디에 사는가에 따라서 증언이 달라져요. 그리고 거기서 장사를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 간부였거나 뭐나 이런 사람들이 증언하고 일반 서민들이 증언하고 또 달라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 물론 그 북한이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에요. 예, 그러나 그 험악한 속에서도 일종의 뭔가 가진 자들은 나름대로 일반 주민들이 상상을 못할 정도로 예, 좋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경주 에이펙 개최 전 북한이 순항 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의미는 간단합니다. 대화하지 않겠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에이펙에 오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서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라는 의사를 피력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미사일로 답변을 한 거죠. 생각보다 높은 수위의 거절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열병식 이후로 김정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현재 김정은의 몸과 정신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생각보다 김정은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그날 러시아에 파병됐던 북한의 11군단, 폭풍군단이라고 하죠. 이 폭풍군단 사령부를 찾아서 병사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었고요. 또 뭐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돌아보면서 북한의 모든 군부대가 이런 이 폭풍군단의 그 실전 경험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도 했었고, 또 얼마 전에는 북한의 지금 평양 종합병원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평양에 큰 규모의 종합병원을 만들었는데 이 병원도 시찰을 했고, 또 강동에 있는 군병원 해가지고 평양시 강동군에 군인들을 위한 병원을 만들었는데 이 군 병원도 찾아와서 뭐 현지지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국내에서의 활동은 지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매체에는 노출이 되고 있고요. 다만 뭐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딸 주에 역시 열병식 이후로 모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현재 북한의 후계 구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김주애의 위상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중국의 열병식에 김정은이 자기 딸을 데려가면서 보여줬던 그 후계 구도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북한 내부에서 뭐 강연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우리 정보 당국의 손에 획득이 되고 있는데, 보면은 김주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은 없지만 이 후계 구도를 암시하는 것들은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노동신문에서 김주애에 대한 호칭이 바뀌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그 김주애의 그 여러 가지 방문 사실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북한 주민들에게 앞으로의 김정은, 즉 김정은의 뒤를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김주애다라는 점에 대해서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후계 구도에 큰 변화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에는 김정은과 다르게 할아버지를 모방하는 모습 대신 매번 색다른 모습으로 등장했는데 전략적인 행동일까요? 나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갑자기 죽으면서 통치의 어떤 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난관에 부딪혔죠. 그래서 김정은이 선택한 방법이 북한 사람들에게 짙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김일성에 대한 어떤 외형을 따라하는 것으로 이제 부족한 정당성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때 보면은 김정은은 급격하게 살이 찌고 할아버지 김일성과 같은 체형을 갖추기 위해서 급격하게 살을 찌우고 헤어스타일이라든가 옷을 입는다든가 걸음걸이라든가 심지어 손 제스처까지도 할아버지 김일성의 모습을 많이 연상되게끔 훈련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집권 초기 한 5년 정도의 그 불안정한 길을 지나갔는데, 김주애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정은은 집권 10년 차를 훨씬 넘어서고 있고 12년 차 아닙니까 지금? 아니죠, 13년 차죠 벌써. 그러니까 이제 북한 내에서 김정은의 위상은 확고합니다. 그런 확고한 아버지 밑에서 차근차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후계 수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통치의 정당성이라든가 혹은 후계 구도의 불안정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김주애는 겪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따라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후계자로서 본인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뭐 신세대로서, 지금 10대 아닙니까? 좀 10대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북한 기준에서, 우리 기준에서는 비정상적이고요. 네. 현재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 상태는 견고한가요? 견고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상 징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향해서 만나고 싶다고 얘기할 때 김정은은 최선희를 러시아로 보내면서 여전히 나는 러시아에게 외교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줬는데 뭐 그건 어디까지나 쇼잉이고 그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북한의 상당한 불만들이 좀 누적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누적된 불만들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거예요. 러시아가 애초에 약속한 것들, 예컨대 정찰 위성 발사 기술이라든가 핵 잠수함 건조 기술이라든가 뭐 이 두 개가 어렵다면 현재 북한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미구 29기, 미구 29 기체들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라도 좀 시켜주기를 북한이 원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1980년대에 들어와서 지금 벌써 뭐 몇 년입니까? 한 40년 가까이 그런 노후 기종이거든요. 근데 이런 미구 29에 대해서 러시아는 지금 뭐 벌써부터 미구 29는 거의 취급도 안 하고 있고 러시아는 뭐 수호이 30이라든가 뭐 35라든가 이런 굉장히 초신형의 기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미구 29를 좀 개량시켜 주던가 아니면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최신형 전투기들을 좀 북한에게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뜨뜨미지근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우리가 2,000명이나 목숨을 잃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큰 손실을 감수했는데 왜 처음에 약속했던 굵직굵직한 것들은 들어오지 않고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 기껏 해봤자 말 몇 마리, 뭐 식량 몇만 톤 이런 정도밖에 들어오고 있지 않거든요. 혹은 뭐 말풍선 같은 거죠. 뭐 김정은과 사이가 좋다, 뭐 이런 푸틴의 말풍선 정도뿐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것이고 그 불만의 시작점은 김정은의 불안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수천 명이 죽으면서 개고생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얻어왔다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정찰 위성 하나 쏴 올리고 러시아와 뭐 조선 사이에 뭐 친선의 관계에 의해서 정찰 위성이 올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홍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정찰 위성을 벌써 5번째로 쏴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북한은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이 위성 발사를 작년부터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북한은 실패한 위성 발사 이후에 올해도 실패를 했죠. 올해 실패하고 나서 원래는 한 6월쯤에 다시 쏴야 되는데 못 쏘고 있습니다. 왜냐? 기술이 없기 때문에 못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초조하죠. 그 초조함이 불안감 혹은 불만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며 김정은의 속내는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왜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 독재자에게 저렇게까지 만나자고 하는 것이냐. 근데 이건 우리가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외 안보 전략의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미국의 전략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미국의 전략이라는 것은 결국은 한반도가 중심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 그리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갈등을 미국이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우위에 설 것인가가 가장 어떻게 보면 그들의 프리오리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의 접근은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무엇이냐? 지금 현재 미국은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마치 러시아의 편을 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압박을 할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종결시키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그 밀접한 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또한 여기에 더해서 미국이 베트남에게 공을 들이고 있고 미국이 필리핀에게 공을 들이고 있고 미국이 대만에게 공을 들이고 있고 일본에게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는 중국을 둘러싼 포위망을 견고하게 가져가겠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미국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호주에도 이제는 핵잠수함을 만드는 걸 허락을 해줬거든요. 그 말은 미국이 지금까지는 혼자서 중국을 상대해 왔고 중국의 어떤 그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군사력에 대응을 해왔는데 미국은 이게 힘에 부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호주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지금 동맹의 현대화가 나오고 있는 이유도 북한을 상대로 동맹의 현대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국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미국 혼자서 중국을 상대하는 것에 더해서 이제는 한국까지도 여기 끌어들이겠다, 일본도 끌어들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북한을 지금 타겟을 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가장 든든한 뒷배가 누굽니까? 사람들은 러시아라고 하겠지만 원래 전통적으로 중국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열병식에서도 확인해 줬듯이 다시금 중국과 북한 사이가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트럼프는 이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최대한 김정은을 살살 구슬려서 중국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미국과 특수한 관계를 만들어서 이제 그 북중의 어떤 그 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게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트럼프의 어떤 접근 방법을 들여다본다면 이해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번 경주 에이펙이 북한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저는
북한은 이번 에이펙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음으로써 상당히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첫 번째로 일단 한국은 물론 지금 아주 시작 초입 단계지만 원자력 잠수함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 말은 북한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입니다. 북한이 보유한 잠수함이 약 70대 정도가 되는데 다 낡고 굉장히 바닷속에서 소음이 큰 디젤 잠수함들 뿐입니다. 이런 디젤 잠수함들한테 쥐약 같은 존재는 원자력 잠수함이거든요. 크고 발달된 그리고 많은 어뢰와 그리고 SLBM을 장착한 핵잠수함 한 두세 척만 있어도 북한의 모든 해군력을 우리가 묶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쥐약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그걸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 결국 원자력 잠수함에 대해서 미국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그 전에 있었던 김정은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는데 김정은이 냉대를 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미국을 상대로 저렇게 도발적으로 행동하고 미국을 상대로 저렇게 엇박자를 가져가는 것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김정은은 지금 괜히 만났을 거라는 후회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만약 김정은을 만났으면 미국이 원자력 잠수함 한 거 그래 가져오라고 쉽게 허락을 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래서 김정은을 괜히 자존심 세우다가 큰 코 다쳤다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그 적은 비용이라는 건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까지 와가지고 북한이 나올 수 있는 가장 편한 거리에서 보자라고 했는데 북한이 그걸 거절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북한이 정말 미국을 만나고 싶어 할 때는 오히려 북한이 미국에게 지불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공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의 선의를 거절한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김정은은 앞으로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에이펙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렸던 다자회의라는 점에서 얻어가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 북한 입장에서는 얻어가기는커녕 오히려 여러 가지 어떤 우환거리만 생긴 그런 회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9월 김주애가 중국 방문해서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나요?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김정은이는 이제 자기 아버지하고는 차별화하면서 아버지는 부인을 단 한 번도 이제 국제 무대에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아버지는. 하도 여자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차별하기 위해서 나는 처음부터 부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부인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게 부인이 뭐 꼭두각시든 뭐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그런 여자이라고 할지라도 형식상 그냥 부인하고 같이 가면 되는데 이제는 형식상 부인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이제 버리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에 만약 가게 되면 부인을 데리고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도 폭리 위안 여사와 같이 부부가 서서 부부를 갖다 안내하는데 이건 딸 데리고 갔어요. 부인이 죽은 것도 아니고 부인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부인은 내버리고 딸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누가 갔냐면 현송월이가 따라갔습니다. 현송월이가 내연녀거든요. 내연녀. 그러니까 뭐 오래된 내연녀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현송월이가 갈 정도면 부인을 왜 못 데려갑니까? 또 딸을 데리고 갔는데 부인은 싫지만 딸은 또 예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딸 자체가 하나의 자기한테 비타민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본인이 딸을 예뻐하는 거하고 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딸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 영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쁘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는 뭐 김주애가 아무리 어떻게 행동해도 북한 뭐 간부들은 막 호래를 구부리면서 막 아부 떨겠죠. 응? 근데 중국에 만약 가게 되면 중국인들이 김주애를 특별히 뭐 봐줘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뭐 신주석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김주애를 데리고 왔는데 부인도 아니기 때문에 공식 무대에는 세울 수 없다 해가지고 그냥 공식 무대에 안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만찬장에 또 데리고 갔는데 그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어떤 그 중국의 꼬량주, 그러니까 이제 그 마오타이라고 하죠. 이게 아주 고급 술인데 이 독한 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술을 이제 다 분배했는데 이 김주애가 그 술인지 모르고 마신지 모르겠지만 그 술을 마신 거예요 이게. 응? 그러니까 시 주석이 굉장히 깜짝 놀란 거죠. 미성년자인데 이 술을 마시고. 그리고 이제 뭔가 오리보리하면서 말 실수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기자들이 막 마이크를 막 대면서 막 따라가고 있는데 얘가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적어도 후계자라고 뭐 불릴 정도가 된다면 뭐 기자가 얻은 말도 가서 뭐 한마디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가 한마디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아주 나약한
소녀에 불과했다. 그래서 실망감이 이만저만 아니고 또 이것 때문에 이제 김주애도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북한에 가서 이제 도문불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 소녀인데다가 이 김주애가 참 불쌍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자, 지금 이 김주애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생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자기 또래의 친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강제로 이끌려 가지고 정말 60대 뭐 50대 이런 시커먼 아저씨들 그 판으로 들어가 가지고 막 미사일 쏘고 뭐 탱크 나가고, 또 심지어는 이제 그 항공 육전대라고 하는 이제 그 특수부대 그 낙하산 훈련을 하는데, 김주애가 이제 싸운 경우를 보고 있는데 그때 강풍이 불어가지고 막 낙하산이 막 확 떨어지면서 사람이 막 엄청 죽었어요 그때. 그 죽은 거 다 봤어요 얘가 또 그때.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가 말은 안 하지만 그 충격이 엄청나게 크면서 이상하게 변질되면서 이제 애가 그 정상적이지 않게 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에 가가지고 그게 다 여실히 드러나게 된 거죠. 아, 얘가 진짜 좀 이렇게 생각보다 영향이 떨어지고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김정은 본인도 실망하고 김주애도 더 실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온 다음부터는 이제 김주애가 일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국내 언론에서는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후계자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계속 후계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라서 될 수 없는 게 아니고, 북한은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여성을 깔보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60년대에는 남전여비라고 있어가지고 남자는 하늘같이 뭐 이런 또받드는 뭐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죠. 뭐 여자가 뭐 어디 뭐 새벽 설날에 뭐 얼굴 내밀게 되면 1년이 재수없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자를 굉장히 이제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이게. 그런 나라에서 김정은이가 살아있기 때문에 현성월이가 있고 김여정이가 있는 것이지, 김정은이가 없는 현성월, 김여정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김정은이가 봐주니까 걔들이 그냥 큰 소리 치는 건데, 만약 이제 뭐 김주애가 만약 후계자 된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저런 여자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의구점이 생기면서 권력의 중심이 붕괴되고 결국 나라가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거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예? 그 아는 거를 자꾸 이제 사람들이 뭐 김주애를 자꾸 내세우니까 후계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후계자가 아니고 그냥 이제 그 현재 김여정이 같은 역할, 그러니까 김정은이의 아들 가운데 누군가가 있는데 그 아들과 함께 이제 보좌해서 둘이 이제 국정원을 이제 미래 권력을 이제 끌고 나가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이번에 중국에 가면서 김주애의 역량이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게 별 볼일 없다, 김주애가. 그러니까 착하기만 하고 얘가 이제 철이 없고 나약하고 무서움이 많은 소녀에 불과했다, 뭐 이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계기로 김정은도 아마 김주애가 이쁜 거하고 또 얘가 앞으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한 축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교 행사에서 김주애의 행동과 복장이 큰 화제가 되었는데 이걸 후계자 연출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후계자는 그렇게 함부로 돌리지 않아요, 원래. 그러니까 이제 후계자는 신비롭게 감추고 있다가 갑자기 띄우면서 이렇게 뭔가 신비롭게 가는 것인데, 그 어린 아이 소녀 때부터 끌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온 동네 돌리고 막 이런 게 후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중국에 가서도 그게 후계자라면 당연히 시진핑 주석에게 후계자이기 때문에 대우해달라. 근데 후계자도 아니고 딸인데 그냥 딸로 데려왔기 때문에 그냥 시 주석도 그냥 딸로 대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메인 행사에 안 세우고 이제 그냥 만찬장에는 이제 김주애를 앉히기로 했는데,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 권력에 김주애가 김여정의 역할을 할지 말지는 아직 저는 검증된 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꽤 오랜 기간 동안 김 아빠를 따라서 북한 국내에는 많이 활동을 했는데, 국내에서는 뭐 김주애가 뭐 어떤 말을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근데 이번에 베이징에 가서 김주애의 어떤 실력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가지고 이제 뭐 김주애가 어떤 후계자의 한 축이 된다는 것은 조금 약간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한번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김정은의 숨겨진 아들이 있다는 추측도 있는데 정말 그 아들이 후계자가 될까요? 김정일이도 이제 아들이 3명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러니까 이제 뭐 김정은도 아들이 뭐 하나만 있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제 뭐 부인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파악한 것만 해도 10명이 넘는데, 예? 그러면 이제 10명 가운데 뭐 아들을 뭐 생산하지
뭐 생산한 여자가 없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좀 어릴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뭐 처음에 나는 아들이 뭐 크다 보니까 애가 좀 부실하다. 예를 들면 그 이소주가 난 아들도 하나 있는데 얘가 좀 약간 영향이 안 된다. 어? 근데 딴 여자가 난 아들이 똑똑하긴 한데 너무 어리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뭔가 이제 그 많은 여성들 가운데 아들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클 때까지 이걸 이제 김정은 본인이 버티면서 후계 구도를 완성시킨 다음에 자기가 이제 권력을 넘겨주는 뭐 주권 넘겨주는 뭐 그런 이제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험난하겠죠. 왜냐하면 김정은 본인의 건강이 좀 문제가 많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좀 멀쩡해 보이지만 이미 몸 자체가 썩을 대로 썩은 그러니까 이제 뭐 고혈압에 뭐 당뇨에 뭐 잠깐 온갖 스트레스에 지금 나이가 40대밖에 안 됐는데 거의 60대, 70대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김정은 본인이 지금 뭐 사양 수액을 맞으면서 최대한 컨디션을 관리하고는 있지만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북한의 권력 구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의 상황 속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세습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뭐 김씨 왕조는 이제 왕조로 공식 이제 그 세팅을 했으니까 김씨 일족 중에 누군가가 또 4대 세습으로 가려고 하겠죠. 저는 이제 4대 세습으로 가는 과정에 북한 정권이 붕괴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대까지 또 억지로 왔는데 사실 그 2대까지는 이게 세습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하게 김정일 본인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김일성의 아들로서의 후계자가 아니라 김일성의 많은 전사들 가운데 나는 뛰어난 전사이기 때문에 뽑힌 것이지 아들로 뽑힌 것이 아니다. 이런 명분으로 김정은이 아버지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김정은이는 그냥 아버지가 딱 세팅을 한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해라. 근데 딱 나와 보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정신 상태가 온전치가 않지 않습니까? 포악하고 광적이고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그리고 뭐 지멋대로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포악성 때문에 그 권력을 갖다 유지를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북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고 북한 주민의 삶이 아버지 때보다 더 끔찍하게 지금 이렇게 붕괴돼 있다 보니까 권력을 유지하는 것과 북한 주민들의 삶이 끝없이 무너지는 것과는 이게 상반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패한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뭐 아버지에 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더 포악스럽고 더 이민들을 억압 착취한 것밖에 없는 이 정권이 또 4대로 가겠다고 하게 되면 북한 인민들이 뭘 한 게 있다고 또 4대까지 가냐. 그리고 김정은 본인이 이제 50을 못 넘기고 죽을 경우에 그 어린 아이들이 권력을 제대로 유지 못해서 내부 권력 투쟁에 의한 어떤 붕괴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저는 결과적으로 4대 세습으로 가는 과정에 저는 북한 체제가 붕괴되는 과정을 밟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